스스로에게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정확히 1년 전 4월의 어느 화요일 밤에. 그런데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냉장고에서 물 한 잔을 꺼내 마시고 다시 침실로 들어가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왜 저는 알고도 1년을 버텼을까요? 복수를 위해서였을까요? 아이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남자를 아직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 1년의 이야기를 전부 꺼내놓으려 합니다. 단 한 가지도 숨기지 않고. 부끄러운 것도 비겁했던 것도 무너졌던 것도. 전부. 이것은 피해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해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이었고 4월이었고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 숙제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늦게 들어온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식기를 닦으면서 라디오를 틀었고 누군가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회식이었어. 나 씻고 잘게.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었는지 그냥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재킷이 소파 팔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주머니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도 아니었고 의심이 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재킷을 개서 옷장에 넣어주려다가 안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 회식이라고 했는데 회식을 하는 장소치고는 이상했습니다. 회사에서 자주 가는 고깃집이나 횟집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이 회식 때 그런 데 간 적은 없었거든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강남에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금액은 17만 8천 원. 2명분이었습니다. 회사 회식치고는 이상했습니다. 회식이라면 분명 여럿이 갔을 텐데. 저는 그 영수증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킷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냉장고로 가서 물을 한 잔 꺼내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위장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영수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영수증은 그냥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을 뿐입니다. 사실 퍼즐은 이미 오래전부터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지 않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하던 것.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 밖으로 나가던 것. 출장이 갑자기 잦아진 것.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 뭔가를 오래 들여다보던 것. 그리고 침대에서 저를 건드리지 않게 된 지 반년이 지난 것.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요즘 회사가 힘든가 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배려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원래 한 번씩 이런 시기가 있다던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설득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더 이상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닦으면서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서 불을 끄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들어와서 제 옆에 누웠습니다. 곧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천장을 향한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뭔가 아주 조용하고 차갑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확인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왜 바로 따지지 않았나요? 그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물론 그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상태, 즉 의심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우리 결혼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 입에서 직접 맞아 다른 여자가 있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순간 우리 결혼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죽음의 순간이 무서웠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압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을 죽지 않은 척 눈 감고 있는 게 훨씬 비참한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랬습니다. 확인받지 않으면 적어도 아직은 괜찮은 것처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을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당장 뭔가를 터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 엄마가 아빠를 내보냈다고? 그 말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남길 상처를 생각하면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부끄럽지만 자존심이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혼했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눈빛, 동정하는 눈빛,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그러게 뭔가 있더라라고 말하는 일.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결혼 14년 만에 실패자가 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참자. 일단 알아보자. 그리고 생각하자. 그날부터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아내로 밤에는 혼자 조용히 모든 것을 파악해 나가는 사람으로. 그 1년이 시작된 겁니다. 흔히들 불륜이 일어나면 갑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변했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그런데 저는 1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 결혼에 처음 금이 간 건 제 생각엔 8년 전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남편은 그 해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저는 출산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됐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바빠졌고 저는 점점 집 안으로만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는 회사 사람들과 회의, 회식, 출장이 있었고 저에게는 기저귀와 분유와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줄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키우면 다 이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결혼 10년이면 다 그렇게 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그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 서로에게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모르는 얘기라 재미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집 이야기, 학교 이야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공동 업무를 처리하는 파트너처럼 대화했습니다. 아이 학원비 이번 달에 이체했어요? 네, 했어요. 어머니 생신이 다음 주인데 뭐 할 거예요? 일단 식사 예약하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부부들도 다 비슷해 보였으니까요. 밖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아니 꽤 괜찮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능력 있었고 저는 집을 잘 꾸리고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문제 있는 부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텅 빈 느낌. 말은 오고 가는데 온기가 없는 느낌. 저는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 데이트 한번 하자라고 했더니 남편은 어디 가게?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냥 회사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자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선택한 건 직접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밥을 더 잘 차렸습니다. 집을 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더 신경 썼습니다.
외모도 관리하려 했습니다. 헬스장도 등록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것처럼.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얼마나 우리 관계가 기울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남편이 변한 건데 저는 제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 화요일 밤, 영수증.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처음 한 달은 확인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남편의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우리는 공동 계좌와 각자의 개인 카드를 따로 쓰고 있었는데 저는 남편 개인 카드 명세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공동 계좌에 생활비를 이체해주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개인 카드로 뭘 쓰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봐야 했습니다. 카드사 앱을 통해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종이 명세서가 집으로 오지 않는 구조였으니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남편이 출장 간 주말을 이용해서 서류 정리함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간 건 남편의 노트북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었지만 우리는 결혼 초부터 서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도 상대방 것을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수신함을 봤습니다. 딱히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브라우저 기록도 봤습니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그 순간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울 것이 없다면 지우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을 침대 협탁에 올려놓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지문 인식이 함께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새벽 2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들어 지문 센서에 갖다 댔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첫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채팅방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와의 대화방, 몇몇 직장 동료와의 단체방, 가족 단체방. 그게 전부였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저는 실망하면서도 다른 앱을 찾아봤습니다. 텔레그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텔레그램을 쓰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열어보니 비밀번호가 따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 어느 날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남편이 언급한 이름들, 회사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 태그된 이름들을 하나씩 추적했습니다. 그러다 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제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남편 회사가 아닌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팔로워 목록을 통해 남편의 개인 계정이 그녀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개인 계정 팔로잉 목록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로워 목록을 보니 비공개임에도 팔로워 수가 적어서 남편 계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 저는 그 이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편이 잠든 옆에서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하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알게 됩니다. 제이. 나보다 5살 어린 여자. 외모도 좋고 유쾌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프로젝트를 몇 번 함께 진행한 사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알아내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전까지 연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연극부 같은 데 들어간 적도 없고 스스로 표현에 서툰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저는 생애 최고의 연기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남편의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출근할 때 잘 다녀와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많이 피곤하죠? 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아이들 데리고 함께 외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폭풍이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젯밤에 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겠지. 남편이 웃으면서 아이들한테 농담을 할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남편이 오늘 별일 없었어? 라고 물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물어볼 자격이 있어? 하지만 표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지 않으면 이상하니까 평범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연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근육통이 생겼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이 달고 살았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성 같아요라는 말 뒤에 뭔가 설명을 더 해야 하는데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제가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어서요. 이 말을 의사 앞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왜 이렇게 늦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금방 와라고 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 친구 만났어. 오랜만에 봐서 얘기하다 보니. 저는 그랬어요 라고 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제이와 만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냥 그랬어요 한마디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을 써야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랬어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몸무게가 5kg가 빠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잔 날이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안 먹으면 아이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밥은 먹었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그게 평범한 아내를 연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은 쓰기가 제일 힘듭니다. 아이들 이야기니까요. 첫째 아이는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이미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첫째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아파? 저는 아니 왜? 라고 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달라 보여서. 많이 피곤해 보여.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잠을 좀 못 잤어. 갱년기가 오려나 봐 엄마도. 첫째가 웃으면서 에이 아직이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 대화 후에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5분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갱년기라고. 사실은 엄마가 아빠의 외도를 알고 1년째 혼자 버티고 있다고.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못한다는 것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 했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아니 왜? 요즘 엄마 아빠가 얘기를 별로 안 해서.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싸운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둘 다 바쁜 거야. 둘째는 제 품에 안기면서 그렇구나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여리던지.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해. 이 아이들한테 이혼이라는 걸 경험시킬 수 없어. 아빠 없는 집에서 자라게 하면 안 돼. 이 생각들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부모가 되고 있어. 행복한 척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진짜 행복한 걸까? 언젠가 이 아이들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설명할 거야? 아이들 때문에 참는다는 건 그것 자체로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다. 아빠의 외도를 알면서도 유지되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과 이혼 후 한쪽 부모와만 사는 것, 어느 것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이 질문과 매일 싸웠습니다. 저는 그 1년 동안 혼자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법. 흔적을 남기지 않고 우는 법. 울고 난 뒤에 눈이 부어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법.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그날 할 일들을 하다가도 가끔씩 멈춰 서서 울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울었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울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차올라서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에는 이상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 울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울면 눈이 붓고 눈이 부으면 남편이나 아이들이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딱 10분 길어야 20분. 그 이상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세수를 하고 찬물로 눈을 씻기고 다시 평범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이 생활이 반년 정도 됐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눈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슬픈데 울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픈데 눈물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게 감정의 수도꼭지를 잠근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러 왔으니까. 그런 날에는 더 무서웠습니다. 슬픈데 울 수 없다는 게 울 수 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울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이 가장 좋았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5분이든 10분이든 혼자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유리창이 방패가 되어주니까. 그리고 그 즈음에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일기에 썼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그날 든 생각, 그날 느낀 감정. 어떤 날은 몇 줄 되지 않았고 어떤 날은 몇 페이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억눌리고 두렵고 화나고 슬프고 그러면서도 살아내려 발버둥치던 제가. 그 일기장 안에서만큼은 저는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솔직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 일기가 저를 버티게 해준 것 중 하나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것도 꽤 구체적으로. 제2의 직장에 익명으로 연락을 해서 모든 사실을 알릴까? 그녀의 부모님에게 딸이 남의 남편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까? 아니면 남편의 상사에게? 그들이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날 밤에는 더 자극적인 상상도 했습니다. 제2 앞에 직접 나타나서 말을 거는 상상. 당신이 만나는 남자는 유부남이고 아이가 둘이라고. 당신의 얼굴에서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 싶다고. 남편에게 모든 증거를 들이밀면서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는 상상. 남편이 무릎 꿇고 빌어도 차갑게 돌아서는 저의 모습. 이런 상상들이 어떤 날에는 저에게 일종의 활력이 됐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복수를 꿈꾸는 게 저를 살게 해준 면이 있었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느낌, 내가 완전히 무력한 게 아니라는 느낌.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하고 난 뒤를 생각해보면 결국 다 제자리였습니다. 제이에게 연락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 직장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제 결혼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통쾌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결국 그 행동으로 가장 상처받는 건 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를 꿈꾸면서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삶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분리했습니다. 제 명의의 통장에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몇 년 만에 제 명의 카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만 하던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결혼 후 그만뒀던 제 분야의 자격증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저 혼자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지 남편의 외도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시 저 자신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나다운 복수였습니다.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수백 번 했습니다. 왜 떠나지 못했나? 가장 솔직한 대답은 이겁니다. 아직 사랑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워하는 동시에 사랑했습니다. 남편을 생각할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배신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14년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이 먹었던 밥들, 같이 여행 갔던 장소들, 아이들 낳았을 때 울던 그 사람의 얼굴, 제가 아팠을 때 병원에서 밤새 옆에 있어주던 그 사람. 그 기억들이 분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도를 하고 있는 지금의 그 행동은 나쁘지만 이 사람의 전부가 나쁜 건 아니라고. 그 구분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혼 이후의 삶이. 결혼한 지 14년이었습니다. 그 14년 동안 저는 아내이자 엄마로 살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이 너무 오래전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면 저는 뭐가 됩니까? 하나의 엄마이지만 더 이상 아내는 아닌 사람. 30대 후반에 혼자가 된 사람. 그 상상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물론 이혼이 곧 실패나 종말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 더 행복해진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머리로 아는 것과 막상 제 앞에 그 선택지가 놓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또 틀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영수증 하나로 모든 걸 단정짓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물론 그 이후로 여러 가지를 확인했고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래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한 저는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뒤섞여서 저는 1년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떠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게 옳은 선택이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습니다. 1년이 되던 달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지쳐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서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주말에 나가던 빈도가 줄었습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오던 것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밥 맛있다. 오랜만에 드라이브 할까? 처음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몰랐습니다. 미안한 마음에서 잘 해주려는 건지, 제이와 관계가 정리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았어. 맛있어? 좋아. 그런데 남편의 눈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눈이 마주쳐도 금방 다른 곳을 봤는데 이 즈음부터는 좀 더 오래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척하면서 살짝 눈을 뜨고 봤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세우고 한참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분노해야 마땅한데 어째서 그 사람의 떨리는 어깨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것이 사랑의 잔재인지 아니면 14년 세월의 무게인지 저도 모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구나. 고백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이 각각 친구 집 생일 파티와 학원 행사로 저녁에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들어왔습니다.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상을 치웠습니다.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원래 설거지는 제 몫이었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책을 내려놨습니다. 들을게요. 남편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렸다 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나 잘못했어.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어. 오래됐어. 이미 끊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이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 눈물? 아니면 다 알고 있었어라는 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티 나지 않게 잘 살아줬는데. 그게 더 미안했어. 당신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알 것 같았어. 그래도 아무 말 안 해준 게 더 마음에 걸렸어. 저는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1년 전부터.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년 전부터? 화요일 밤에. 영수증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고.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걸 1년 동안. 응. 왜? 왜 말 안 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확인되는 게.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그냥 아직 여기 있고 싶었나 봐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1년 동안 이 순간을 수백 번 상상했는데 막상 오니까 너무 현실 같아서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왜 끊었는지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했습니다. 차갑게 조용하게. 언제부터였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집에서 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게 어떤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날 때쯤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혼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혼자 알고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어서 그건 좀 홀가분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에 대해 쉽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용서를 요구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 1년을 통해 절절히 느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이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내가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용서하면 그 행동이 괜찮다는 게 돼버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 배신감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 그게 사실은 저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저만 그 감정에 잠식당하는 겁니다. 용서란 그 감정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 짓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이 그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날은 남편을 보면서 그냥 일상적인 감정으로 대할 수 있고 어떤 날은 문득 그 일련의 기억이 올라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 감정과 씨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중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용서를 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용서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결정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극적인 답을 기대하신 분들께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조심스러운 어색한 낯선 관계 안에서 서로를 다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날은 그냥 다 끝내고 싶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어떤 날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웃을 때 그 풍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커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안했고 저는 한참 거부했습니다. 상담이 뭘 바꿔주겠어.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있어? 하지만 결국 가봤고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됐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각자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이 1년을 통해 저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대신 버티는 사람이라는 것. 그게 때로는 강함이고 때로는 자신을 소진시키는 약함이기도 하다는 것. 저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것. 그리고 저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것. 이 모든 걸 알게 된 것이 이 고통이 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아직 1년 후를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온전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될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저는 혼자 버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미 그 터널을 지나온 분도 있을 거고 전혀 다른 이유로 이 이야기가 와닿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떤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쓴 게 아닙니다. 참아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이라는 걸.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마이너스. 이 글을 다 읽으신 분들께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여러 번 멈췄습니다. 내가 이걸 공개적으로 꺼내도 되는 건지, 이게 나 자신을 너무 드러내는 건 아닌지, 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기는 한 건지. 그런데 결국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배우자의 이상함을 느끼면서 내가 예민한 건가라고 자신을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알고도 말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혼자 울다가 세수를 하고 다시 밥을 차리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닿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순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참으면서 폭발하고 포기하면서 기대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